저 개 XX 당장 찍어버려. 안 돼! 멈춰! 백구야! 이리 와! 제발! 이현수의 외침이 삭막한 마을 공터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릴 것임을 직감했다. 눈앞에서 낡은 폐가를 향해 포크레인의 거대한 팔이 들어올려지고 있었다. 녹슨 철판과 부서진 기와 지붕, 그 모든 것이 한 번의 굉음과 함께 사라질 참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백구가 몸을 던져 기계 앞을 막아섰다. 저게가 뭐 하는 거야? 철거 작업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수의 눈에는 백구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단순한 공격성이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절박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듯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현수는 은퇴한 소방관이었다. 30년간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왔고 위험 앞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그의 장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뒤에서 아내 정민아가 조용히 말했다. 마을 도서관에서 30년간 사서로 일해온 그녀는 늘 합리적이었다. 재개발이 확정된 이상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형, 정말 이제 놓아줘야 할 때야. 동생 상우도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기자인 상우는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형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폐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보낸 그 집. 어린 시절 여름 휴가 때마다 찾아와 뛰어놀던 마당.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를 주워 먹던 그 시간대. 할아버지, 손자가 왔다. 7살 현수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면 할아버지는 늘 마루에서 웃으며 기다리고 계셨다. 그 옆에는 언제나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그때의 백구는 새까맣고 윤기나는 털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온몸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 그 후로 백구는 한 번도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 겨울비를 맞아도 눈발이 거세게 내려도 늘 마당 한쪽에서 집을 지켰다. 이웃들은 개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현수만은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놓쳐서는 안 될 사명감 같은 것이 그 작은 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백구의 짖음이 더욱 격해졌다. 포크레인 기사가 시동을 끄고 내려왔다. 아저씨, 개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작업을 못하겠어요. 현수는 백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개는 여전히 이빨을 드러내며 포크레인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현수가 가까이 오자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현수는 백구의 눈에서 무언가 간절한 메시지를 읽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현수의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30년간 화재 현장에서 단련된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바로 그때 백구가 갑자기 마당 한쪽으로 달려가더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저게가 뭘 찾는 거지? 포크레인 기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백구는 마당 한 구석에서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발톱에서 흙가루가 날리고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득 메웠다. 현수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2년 전 할아버지 장례식 이후부터 백구가 보여온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때도 그랬다. 장례 행렬이 집을 떠난 후 백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당만 빙빙 돌았다. 사람들은 주인을 그리워하는 게 슬픔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수가 보기에는 달랐다. 백구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저렇게 집을 지키다니. 정민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동물들의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단순한 충성과는 다른 면이 있었다. 형, 혹시 할아버지가 뭔가 특별한 걸 묻어두셨을까?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자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백구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현수는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려 봤다. 할아버지는 늘 소중한 건 땅에 묻어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전쟁을 겪은 세대답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하지만 할아버지께 귀중품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을까? 낡은 시계 하나,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은반지 정도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함께 정리했었다. 컹, 컹컹. 백구가 갑자기 크게 짖었다. 뭔가 단단한 것에 발톱이 부딪힌 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백구에게 집중됐다. 걔는 더욱 흥분한 듯 빠르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검은 흙 사이로 무언가 갈색빛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뭔가 나왔어. 상우가 소리쳤다. 현수도 급하게 백구 곁으로 달려갔다. 정민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낡았지만 견고해 보였다.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뭘까? 현수가 상자를 들어 올리자 백구는 비로소 짖음을 멈추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마치 드디어 찾았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상자에는 오래된 끈이 칭칭 감겨 있었다. 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긴급 상황을 겪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심장이 빠르게 뛰는 적은 없었다. 열어봐, 형. 상우가 다가서며 말했다. 기자로서의 호기심과 형으로서의 걱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표정이었다. 현수는 천천히 끈을 풀기 시작했다. 끈은 세월의 흔적으로 갈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마침내 끈이 모두 풀리고 상자 뚜껑을 열 수 있게 됐다. 그 순간 현수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현수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가족도 있지만 마음으로만 만나는 가족도 있단다. 어린 시절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그 말씀. 지금에야 무슨 뜻이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백구는 상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2년 동안 지켜온 그 무언가를 드디어 찾아낸 안도감이 그 작은 몸 전체에서 느껴졌다. 이 상자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 현수는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얼거렸다. 철거는 일단 내일로 미뤄졌다. 포크레인 기사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궁금해했지만 현수는 집에서 천천히 열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로부터 사흘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자. 마을 이장이 빨간 도장이 찍힌 공문서를 들고 현수네 집을 찾아왔던 그날. 정민아는 도서관에서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이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오랜 친구 사이였다. 하지만 마을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재개발 승인이 최종 확정됐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철거가 시작된다. 현수는 공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다. 토지 수용 및 철거 통보서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보상금 액수도 나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철거 일정이라는 글자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여보, 이제 받아들여야 해요. 정민아가 조용히 말했다. 마을 도서관도 함께 철거될 예정이었다.
30년간 책과 함께했던 그 공간을 떠나는 것도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형, 나라도 이 기회에 기사 한번 써볼까? 상우가 제안했다. 기자로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그는 항상 좋은 소재를 찾고 있었다. 재개발로 사라지는 마을의 마지막 집 같은 제목으로 휴먼 스토리를 써보고 싶었다. 기사는 무슨? 현수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가 평생 사신 집이 신문 기사의 소재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폐가에는 여전히 백구가 마당을 지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 하얀 털이 희미하게 빛나 보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현수는 여러 번 백구를 데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걔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 목줄을 채우고 억지로 끌고 가려 하면 온몸으로 저항하며 집 쪽으로 돌아가려 했다. 걔도 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나 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구의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과는 달랐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한 날이면 백구는 마당 특정 자리만 빙빙 돌며 지켰다. 현수가 지켜본 결과 그 자리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앉아 계시던 평상 근처였다. 혹시 할아버지가 뭔가를 묻어두셨을까? 그 생각이 처음 든 것은 한 달 전이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특별히 숨겨둘 만한 귀중품도 없으셨다. 철거 통보를 받은 그날 밤부터 백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평소보다 더 자주 짖었고 마당을 서성이는 시간도 늘어났다.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저개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상우가 말했다. 기자의 직감으로는 백구의 행동에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설마 걔가 뭘 알겠어. 정민아는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백구의 충성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철거 당일 아침 현수는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을 보니 포크레인이 벌써 도착해 있었다. 그 거대한 기계 앞에 백구가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런, 걔가 위험하겠어. 현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걔가 땅을 파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게 대체 뭘까? 현수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백구는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왔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민아와 상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궁금증과 불안감이 동시에 떠 있었다. 이제 열어볼까? 현수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백구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마치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이런 걸 남겨두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현수의 손이 상자 뚜껑 위에서 멈췄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긴급 상황을 겪어봤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는 적은 없었다. 정민아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오래 일한 그녀에게는 오래된 것들을 다루는 일이 익숙했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불안했다. 형, 빨리 열어봐. 상우가 초조하게 말했다.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극에 달했다. 카메라를 꺼내려다가 현수의 표정을 보고 멈췄다. 지금은 취재보다 가족이 먼저였다. 현수가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다.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고 곰팡내 섞인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다. 맨 위에는 노랗게 바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집어들자 낡은 사진지가 살짝 구겨졌다.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모습과 함께 낯선 여자와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지? 정민아가 궁금해하며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진 속에서는 마치 한 가족처럼 다정하게 서 있었다. 사진 뒤편에는 할아버지의 친필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명자와 은지와 함께 1987년 봄. 명자, 은지, 상우가 중얼거렸다. 처음 듣는 이름들이었다.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현수는 사진을 한쪽에 놓고 상자 안을 더 들여다봤다. 그 밑에는 가죽으로 쌓인 작은 일기장이 있었다. 표지가 달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일기라는 두 글자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이것도 할아버지 것인가? 현수가 일기장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반듯한 글씨가 나타났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1985년 5월 15일. 오늘 명자가 은지를 데리고 왔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다. 갈 곳이 없다고 하니 일단 우리 집에 머물게 했다. 은지가 백구를 무척 좋아한다. 현수의 눈이 커졌다. 백구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 일기가 꽤 오래된 것임을 의미했다. 지금의 백구가 그때 그 백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늙게 이름을 백구라고 지으셨다. 계속 읽어봐, 형. 상우가 재촉했다. 정민아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현수가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이런 글이 나왔다. 1985년 7월 3일. 은지의 병이 더 심해졌다. 명자가 밤새 울고 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집에서 편히 쉬게 해주는 것뿐이다. 1985년 9월 12일. 은지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웃음이다. 백구가 재주를 부리는 걸 보고 박수를 쳤다. 명자도 덩달아 웃었다. 이런 순간들이 소중하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 그들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분명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있어? 정민아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여 있었다.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이런 실제 이야기만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었다. 현수가 상자 밑을 더 뒤져보자 작은 은빛 목걸이가 나왔다. 체인은 가늘었고 펜던트는 작은 별 모양이었다. 아이가 착용하기에 딱 맞는 크기였다. 목걸이와 함께 작은 편지도 있었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백구도 고마워요. 은지가. 편지를 읽는 순간 현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아버지가 평생 혼자 사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따뜻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알겠어. 현수가 중얼거렸다. 백구가 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했는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땅을 지키고 있었는지. 백구는 단순히 할아버지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맡겨두신 소중한 기억들을, 명자와 은지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상우가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과 일기의 날짜로 봐서는 벌써 40년 가까이 된 일이었다. 과연 명자와 은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현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봤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내 손자들이 이 집을 지킬 때가 오면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명자와 은지는 나의 또 다른 가족이었다.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었다. 그 글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더 있었다. 백구야, 부탁한다. 이것들을 꼭 지켜다오. 현수는 백구를 바라봤다. 걔는 조용히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다.
마치 이제 내 임무를 다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을 찾아야 해. 현수는 은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말했다. 아이의 서툰 글씨 속에 담긴 진심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할아버지와 백구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종이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졌다. 정민아는 1985년이라는 날짜를 계산해 봤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이었다. 그때 어린아이였던 은지는 이제 50세 가까이 되었을 것이고 명자는 아마 70대일 것이다. 과연 살아계실까? 정민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일기에 나온 대로라면 은지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많이 약했다. 그런 아이가 지금까지 무사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형, 나한테 맡겨봐. 상우가 나섰다. 기자로 일하면서 사람을 찾는 일에는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다. 특히 이런 휴먼 스토리는 그의 전문 분야였다. 하지만 이름만으로 어떻게 찾지? 현수가 의문을 제기했다. 최명자와 최은지라는 이름뿐이었다. 성까지는 일기에 나와 있지 않았고 주소나 다른 단서도 없었다. 상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배경을 보니 할아버지 집 마당에서 찍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동네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일단 동네 어르신들께 물어보자. 상우의 제안이었다. 40년 전 일이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는 누군가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꼬리를 흔들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누가 오나? 현수가 창문을 내다보니 마을 이장이 걸어오고 있었다. 뒤따라 몇 명의 마을 사람들도 보였다. 아마 상자 소동에 대한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현수야, 뭔가 중요한 걸 찾았다면서? 이장이 들어서며 물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오랜 친구였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챙기는 사람이었다.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가족의 사적인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혹시 최명자라는 분 아세요?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마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은 기억에 없었다. 이장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놀람과 반가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명자? 최명자 말이야? 네, 혹시 아세요? 상우가 빠르게 물었다. 기자의 직감으로는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우리 마을 한약방 주인 아냐? 이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최명자가 아직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약방요? 현수가 되물었다. 마을에 한약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인의 이름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응,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작은 한약방. 명자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고 계셔. 근데 왜 갑자기 그분을 찾아? 이장의 질문에 현수는 사진을 보여줬다. 이장은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사람이 명자 할머니야. 젊었을 때 모습이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장이 은지를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기억나는 듯 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 아이 이름이 은지예요. 정민아가 설명했다. 이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 그 아이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무슨 일이요? 현수가 급하게 물었다. 이장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보니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은지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 아마 20년도 더 된 일일 거야. 이장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현수는 은지의 편지를 다시 바라봤다. 할아버지와 백구에게 고마워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다. 명자 할머니는 그 후로 쭉 혼자 사셨어. 가끔 한약방에서 우시는 걸 본 적이 있지. 손녀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장의 설명을 들으며 현수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떠올렸다. 은지의 병이 심했다는 기록, 명자가 밤새 울었다는 글. 결국 그 아이는 끝까지 버티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 할아버지께서 이 상자를 묻어두신 이유가? 상우가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는 은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한약방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짧게 짖었다. 백구도 알고 있는 것 같네. 정민아가 말했다. 걔는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감정을 느낀다고 했다. 아마 백구도 명자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지? 현수가 가족들을 바라봤다. 상자 속의 물건들은 분명 명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들이었다. 하지만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맞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할머니께 직접 가서 말씀드려보자. 상우가 제안했다. 기자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가족으로서는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백구는 여전히 한약방 방향을 보며 서 있었다. 마치 이제 갈 때가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현수는 한약방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약초 냄새가 진하게 풍겨오는 작은 가게 안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약재를 정리하고 계셨다. 최명자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봤다.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40년 전 사진 속 그 여자가 맞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어서 오세요. 몸이 어디 불편하신가요? 명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평생 혼자 이 작은 한약방을 지켜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사실은 약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현수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백구가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할머니는 백구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약재를 떨어뜨렸다. 백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하얀 털과 검은 눈동자는 여전했다. 물론 지금의 백구는 그때 그 백구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명자에게는 똑같아 보였다. 할머니, 혹시 이분 기억하세요? 정민아가 40년 전 사진을 꺼내 보였다. 명자는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이게 어떻게? 명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어린 은지의 모습.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할아버지가 상자를 묻어두셨어요. 상우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백구가 어떻게 그 상자를 지켜왔는지, 철거 당일에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명자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은지가 아팠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명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은지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어린 손녀와 둘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은지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현수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떠올렸다. 병원비 걱정을 하는 명자를 위해 할아버지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병원비도 많이 도와주셨나요?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없었다면 은지는 더 일찍 떠났을 거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5년이나 더 함께할 수 있었어요. 명자의 말에 현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그 작은 살림에서도 남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내어주셨던 것이다.
은지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명자가 계속 말했다.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다. 아픈 몸이었지만 늘 웃었고 할아버지와 백구를 무척 사랑했어요. 특히 백구와는 정말 친했죠. 백구는 명자의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이것들 받으세요. 현수가 상자 속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사진들, 은지의 편지, 그리고 작은 목걸이. 명자는 목걸이를 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건 은지가 가장 아끼던 거예요.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목걸이는 작고 소박했지만 명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은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걸 할아버지께 맡겼나 봐요. 할아버지가 잘 간직해 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명자의 눈물이 목걸이 위로 떨어졌다. 40년 만에 손녀의 마지막 유품을 다시 보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일기에 뭐라고 써두셨는지 알려드릴까요? 상우가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와 은지는 나의 또 다른 가족이었다.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었다. 상우가 할아버지의 글을 읽어주자 명자는 더욱 크게 울었다. 저희도 할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명자의 고백에 현수는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다. 평생 혼자 사신 줄 알았던 할아버지께서 사실은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다. 할머니, 그런데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오시지 않으셨어요? 정민아가 궁금해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면 장례식에 참석했을 법도 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사실은 할아버지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은지가 떠난 후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내가 죽으면 굳이 슬퍼하지 말고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자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다운 배려였다. 명자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하지만 백구가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현수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걔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평온해 보였다. 명자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소중히 어루만졌다. 4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기억들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상자 속 물건들을 가슴에 꼭 안은 채 4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명자야, 언젠가 내 손자들이 이 집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때가 되면 은지 이야기를 해주렴. 현수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다. 할머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도서관에서 수많은 사연을 들어왔지만 이런 진짜 이야기만큼 가슴을 울리는 것은 없었다. 명자는 한약방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먼 곳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40년 전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1985년 봄이었어요. 은지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7살 은지와 단둘이 남게 됐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시절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은지가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했어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당시 제가 벌 수 있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죠. 상우는 기자로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많이 다뤄봤지만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 것은 달랐다. 그때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은지가 길에서 쓰러졌거든요. 명자가 계속 말했다.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할아버지께서 은지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아시고는 아무 조건 없이 댁에 머물라고 하셨죠. 현수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떠올렸다. 갈 곳이 없다고 하니 일단 우리 집에 머물게 했다고 담담하게 적어두셨던 그 문장. 그 뒤에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명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은지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은지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정말 기뻐하셨죠. 백구는 명자의 발치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마치 그때의 따뜻했던 시간들을 함께 회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은지는 수술 후에 많이 좋아졌어요. 5년 동안 거의 정상적인 아이처럼 지낼 수 있었죠. 명자의 표정이 잠깐 밝아졌다. 손녀와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매일 백구와 놀고 할아버지께 책 읽어달라고 조르고 정말 평범한 아이처럼 웃고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곧 다시 어두워졌다. 그런데 1990년 겨울 은지의 병이 다시 악화됐어요. 이번에는 어떤 치료로도 소용이 없었죠. 현수는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은지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걱정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슬퍼하실까봐 무서워라고 하더라고요. 명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은지가 자기 목걸이를 할아버지께 드리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걸 잘 간직해 주세요. 제가 언제까지나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라고. 현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은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저도 할아버지를 제대로 위로해드리지 못했죠.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정민아가 명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그 후로 할아버지께서 상자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명자가 말을 이어갔다. 은지의 사진, 편지, 목걸이를 모두 모아서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으셨죠. 그리고 백구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백구야, 이걸 꼭 지켜다오. 현수는 백구를 바라봤다. 그래서 백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 후로 이 마을을 떠나려고 했어요. 너무 슬픈 기억들이 많아서. 명자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말리셨어요. 명자야, 이곳이 내 집이야. 은지도 이곳을 사랑했잖니.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명자는 이 마을에 남아 한약방을 열게 된 것이었다. 40년 동안 혼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것이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명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내가 죽으면 백구가 상자를 찾아낼 거야. 그때 내 손자들이 진실을 알게 될 테니 그때 가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렴. 현수는 소름이 돋았다.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기다렸어요. 명자가 상자를 꼭 안으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한약방을 나온 후 현수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얼거렸다.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은지, 그리고 명자의 소중한 기억이 깃든 곳이었다. 여보, 그래도 현실을 봐야 해요.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지만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마을 전체가 새로 태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한 집만 예외를 둘 수는 없었다. 형, 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기자로서 이런 휴먼 스토리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의 따뜻함과 백구의 충성심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기사로 쓰겠다고? 현수가 놀라며 물었다. 가족의 사적인 일이 신문에 나는 것은 원치 않았다. 형, 이건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야.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상우는 기자의 사명감으로 가득했다. 재개발과 효율성만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따뜻한 인간적 가치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자 백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40년 만에 임무를 완수한 개는 이제 평온해 보였다. 더 이상 그 자리를 필사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할아버지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어.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은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손자들이 그냥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럼 철거를 중단하자는 거예요? 정민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재개발 보상금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게다가 마을 전체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 할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 현수가 물었다. 명자 할머니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녀와 은지가 있었으니까. 할머니는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하셨어. 정민아가 대답했다. 명자는 40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상우가 끼어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어. 이 집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낡고 허물어져 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은지의 순수함, 그리고 명자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곳으로. 여보, 보상금 문제도 생각해야 해요. 정민아가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다. 재개발 보상금은 노후를 위해 중요한 돈이었다.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해? 현수가 약간 짜증을 내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뜻을 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민아는 침착했다.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마을 사람들을 많이 봐온 그녀는 개인의 감정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다. 마을 전체가 새로 시작하려는데 우리 집만 남겨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민아의 말이 맞았다. 재개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현수가 답답해하며 물었다. 기사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자. 상우가 다시 제안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은지의 이야기, 그리고 백구의 이야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거야.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정민아가 의문을 제기했다. 최소한 이 집이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상우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 집을 허물더라도 그 자리에 작은 기념비라도 세울 수 있을지. 현수는 고민에 빠졌다. 할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없었다. 바로 그때 백구가 일어나서 폐가 쪽으로 걸어갔다. 걔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짧게 짖었다. 백구도 뭔가 말하고 싶은가 보네. 현수가 중얼거렸다.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백구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내일 마을 회의가 있잖아. 정민아가 말했다. 그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현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일 수도 있었다. 알겠어. 내일 회의에서 모든 걸 이야기해보자. 현수가 결심했다. 할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분명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셨을 것이다. 그럼 나도 기사 준비를 해야겠다. 상우가 말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겨야 해.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수는 할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했고, 정민아는 마을의 미래를 걱정했으며 상우는 내일 쓸 기사 구상에 빠져 있었다. 백구만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40년간의 임무를 마친 그에게는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었다. 이제 다 함께 들어보시죠.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철거 연기 소식이 퍼지면서 온 마을이 궁금해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갖춘 침착함이 그를 도왔다. 이 상자가 바로 백구가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마을 이장부터 젊은 주민들까지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바라봤다. 현수는 천천히 상자를 열고 사진을 꺼냈다. 40년 전 할아버지와 명자 그리고 어린 은지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혼자 사신 게 아니었습니다. 현수가 사진을 들어보이자 앞자리에 앉은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기억 속에도 그 시절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때 일 기억나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박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90이 넘은 그분은 마을의 산증인 같은 존재였다. 명자가 어린 손녀 데리고 온 게 언제던가. 아, 맞다. 85년 봄이었지. 박할아버지의 증언에 사람들이 주목했다. 그 아이가 많이 아팠다면서. 그래, 심장이 안 좋다고 했어. 그래서 현수 할아버지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박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었다. 병원비도 대신 내주시고 약값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셨지. 현수는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 젊은 주민 중 하나가 물었다. 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은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199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수의 말에 회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후로 은지의 유품들을 이 상자에 모아 땅에 묻어두셨습니다. 현수가 은지의 편지와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아이의 서툰 글씨로 쓰인 고마워요라는 글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백구에게 이걸 지키라고 부탁하셨죠. 현수는 할아버지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줬다. 백구야, 부탁한다. 이것들을 꼭 지켜다오. 그래서 백구가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구나. 마을 이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는 개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중년 여성 한 분이 질문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재개발은 이미 확정된 일이잖아. 한 집만 예외를 둘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실용적인 의견이었다. 마을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에서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의미 있는 곳을 그냥 허물어도 되는 건가? 반대 의견도 나왔다. 특히 젊은 주민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논쟁이 시작되려는 순간 한약방 문이 열리며 명자 할머니가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현수가 놀라며 물었다.
명자는 평소에 이런 마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다. 제가 와야 할 것 같아서요. 명자는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상자를 바라보며 잠시 눈시울을 적셨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와 은지를, 그리고 저희의 아픈 기억을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은지도 저도 마을의 발전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명자가 계속 말했다. 고인은 늘 말씀하셨어요. 집은 허물어도 약속은 허물지 말라고. 박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기억이라고. 명자의 말에 회관이 조용해졌다. 은지가 할아버지와 백구에게 고마워했던 마음,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가족처럼 사랑해 주셨던 마음. 그런 것들은 집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명자의 말에 감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김 사장이 일어났다. 그는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람 중 하나였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냉정한 말이었다. 현수는 마음이 무겁해졌다. 다만 김 사장이 말을 이었다. 그 자리에 작은 기념비 정도는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은지를 기리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새로 지을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새긴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김 사장의 제안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선의 타협점이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마을 이장이 동의했다. 집은 허물돼 기억은 영원히 남기자는 거군요. 명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가 좋아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걸. 회의는 만장일치로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집은 허물돼 그 자리에는 사랑의 기억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백구가 폐가 앞에서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해결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백구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6개월 후 현수는 새로 세워진 작은 기념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예전 폐가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기념비에는 할아버지와 은지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다 마이너스 이준석 할아버지와 최은지를 기리며 기념비 옆에는 작은 벤치가 놓여 있고 그 주변으로는 은지가 좋아했다던 코스모스가 하얗게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었다. 백구는 이제 더 이상 이곳을 지키지 않았다. 대신 현순의 집 마당에서 평온하게 햇살을 받으며 낮잠을 자곤 했다. 2년 동안의 긴 임무를 마친 그에게는 마침내 진정한 휴식이 찾아왔다. 여보, 기사 반응이 정말 좋네요. 정민아가 신문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우가 쓴 개가 지킨 40년간의 약속 기사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일부는 직접 이곳까지 찾아와 기념비를 보고 갔다. 상우가 글을 참 잘 썼어. 현수가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동생은 할아버지의 따뜻함과 백구의 충성심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인상 깊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명자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정민아가 물었다. 기념비가 세워진 후 명자는 한약방을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조카 집으로 이사갔다. 40년 동안 혼자 지켜온 자리를 드디어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제 전화하셨는데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 현수가 대답했다. 명자는 서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고 조카들과 함께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 그분도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계시는 거네요. 정민아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명자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아빠, 저기 백구 봐요. 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젊은 부부가 두 아이와 함께 기념비를 보러 온 것 같았다. 백구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다. 이게가 바로 그 유명한 백구인가요? 아버지가 현수에게 물었다. 신문 기사를 보고 가족들과 함께 찾아온 것 같았다. 네, 맞습니다. 현수가 대답하자 아이들이 신나게 백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굴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비밀이 없어서인지 성격도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니.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도 백구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궁금해했다. 현수는 잠시 생각해봤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을까? 아니면 그저 은지에 대한 사랑으로 상자를 묻어두었는데 우연히 이런 결과가 된 것일까? 할아버지는 사람을 믿는 분이셨어요. 현수가 대답했다. 백구를 믿었고 저희를 믿었고 마을 사람들을 믿으셨죠.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네요. 젊은 부부는 감동한 듯 기념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 해가 저물어 갔다. 석양이 기념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현수는 정민아와 함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남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살 말이에요. 현수는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던 분. 특별한 부자도 아니셨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우셨던 분. 할 수 있을 거야. 현수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우리에게도 마음이 있으니까. 백구가 그들 앞에 와서 앉았다. 석양을 받은 하얀 털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걔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다. 40년간의 약속을 지켜낸 후 찾아온 진정한 평화로움이 그 작은 몸 전체에서 느껴졌다. 백구야, 고생 많았어. 현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현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임무 완료라는 뿌듯함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를 흔들었다. 하얀 꽃잎들이 하늘하늘 날리는 모습이 마치 은지가 하늘에서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현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현수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가족도 있지만 마음으로만 만나는 가족도 있단다.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 것 같았다. 할아버지와 명자, 은지 사이의 관계처럼 혈연을 넘어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현수 자신도 이제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여보, 집에 가요. 정민아가 말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는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수는 일어서면서 기념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은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잘했다.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
백구는 현수와 정민아를 따라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켜야 할 것은 이미 지켜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그날 밤 현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할아버지와 진짜 작별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백구처럼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창밖에서는 백구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길고 긴 임무를 마친 그에게 찾아온 달콤한 휴식이었다.